서울의 심장부. 신라호텔의 가장 웅장한 다이너스티 홀은 대한민국 상위 1%의 화려함으로 질식할 지경이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갓피어난 백합의 향기가 뒤섞여 떠다녔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은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눈부신 빛을 받아 흩어지는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졌다. 오늘은 진성그룹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박숙자 명예회장의 회가변이 열리는 날이었다. 홀의 중앙,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강지훈이 서 있었다. 진성그룹의 현 회장이자 박숙자의 유일한 아들인 그는 그 자체로 완벽함의 결정체였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재단된 톰 포드의 다크 네이비 수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빈틈없이 감쌌고, 셔츠 소매 아래로 언뜻 보이는 파텍 필립 시계는 그의 지위와 시간을 지배하는 그의 능력을 암시했다. 36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팽팽한 피부와 조각상처럼 차가운 이목구비, 특히 그 무엇도 담고 있지 않은 듯한 깊고 검은 눈동자는 그에게 인간미 없는 위압감을 더했다. 그는 와인 잔을 든 채 홀 안을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정재계의 거물들, 언론사 사주들, 유명 연예인들까지 모두가 그에게 다가와 아첨 섞인 인사를 건네고 싶어 안달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그의 완벽한 통제 방향 안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다. 강지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성격이었고, 그가 내뿜는 냉기는 주변의 온도를 몇 도쯤은 낮추는 듯했다. 회장님, 멋지십니다. 명예회장님께서도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여당의 실세인 한 국회의원이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지훈은 입꼬리를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어머니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짧고 간결한 대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형식적인 대화를 경멸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결과와 효율, 그리고 통제였다. 10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26의 나이로 경영 전선에 뛰어든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피비린내, 나는 경영권 다툼에서 승리했고,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으며, 진성그룹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제국으로 키워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청춘, 웃음, 그리고 가족을 가질 권리까지도. 지훈아, 부드러운 목소리에 지훈은 고개를 돌렸다. 오늘의 주인공인 어머니 박숙자였다. 화려한 금실이 수놓인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그녀는 세월의 흐름을 잊은 듯 우아했다. 하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늘 자부심과 함께 희미한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손님들께 인사하느라 힘들지 잠시 쉬렴. 괜찮습니다. 어머니, 오늘만큼은 편히 즐기십시오. 네가 있는데 어찌 편히 즐기기만 하겠니? 박숙자는 아들의 마른 뺨을 잠시 쓸었다. 아들의 성공은 그녀의 자랑이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아들의 모습은 늘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결혼도, 연애도 없이 오직 일에만 미쳐 사는 아들. 진성그룹의 후계자를 염원하는 이사회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그녀의 속은 타들어갔다. 이제 너도 내 짝을 찾아야지. 이 어미의 소원은 그거 하나뿐이다. 지훈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짝, 가정, 후계자. 그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단어처럼 들렸다. 10년 전, 그는 정기 건강검진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비폐쇄성 무정자증. 현대의학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스스로에게서 거세했다. 어차피 누구에게도 완벽한 가정을 선물할 수 없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의 공허함과 상실감은 오직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리는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었다. 회사의 성공이 그의 유일한 존재 이유이자 그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었다. 그 누구도 이 완벽한 벽 안의 공허함을 알지 못했다. 어머니조차도. 회장님,
연회 시작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동현 비서가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다. 지우는 감정의 동요를 순식간에 지우고 다시 완벽한 CEO의 얼굴로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단상으로 향했다. 화려한 조명이 그들을 비추었고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오직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된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홀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진성그룹의 역사와 어머니에 대한 형식적인 감사 인사가 그의 입에서 막힘없이 흘러나왔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그의 통제 아래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연설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우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어머니의 옆으로 물러섰다. 박숙자는 감격에 젖은 얼굴로 아들의 손을 잡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마치 천둥이라도 치는 듯 홀의 육중한 정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부드럽게 흐르던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뚝 끊겼고 하객들의 웅성거림도 순간 멎었다. 모두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문 쪽으로 향했다.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달려갔지만 그들보다 작은 그림자 3개가 먼저였다. 정장을 차려입은 경호원들 사이를 뚫고 7살 남짓으로 보이는 3명의 아이가 홀 안으로 들어섰다. 똑같이 맞춰 입은 작은 정장과 원피스, 그리고 겁먹은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 아이들은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망설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웬 아이들이지. 누구네 자식들인데 저렇게 예의 없이 웅성거림 속에서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이들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단상 위. 얼음 조각처럼 서 있는 강지훈 회장과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감히 누가 나의 어머니를 위한 완벽한 연회에 흠집을 내는가. 그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김동현 비서에게 눈짓을 보내 아이들을 조용히 내보내라고 지시하려던 찰나. 아이들이 단상 바로 아래에 멈춰섰다. 세 아이 중 가장 앞에 선 남자아이가 또렷한 눈으로 단상 위의 지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손에는 구겨진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 눈빛은 지훈의 것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차갑고 두려움이 없으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 지훈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수십 년간 단단하게 닫혀있던 그의 내면의 문을 누군가 거대한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이었다. 남자아이가 앳된 목소리로, 하지만 홀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분명하게 외쳤다. 가자스타. 그리고는 옆에 있는 여자아이와 또 다른 남자아이를 돌아보며 말했다. 혜우나, 하민아, 우리 아빠 맞아. 아바! 그 한마디가 거대한 폭탄처럼 지훈의 뇌리에서 터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단어만이 이명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불가능하다. 말도 안 돼.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다. 여자아이가 그의 어머니, 박숙자를 쏙 빼닮은 눈으로 방긋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빠 그리고 할머니. 박숙자는 충격의 말을 잃고 아들과 아이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객들은 이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웅성거림은 더 이상 없었다. 대신 숨막히는 침묵과 수백 개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터뜨리는 플래시 세례만이 존재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캔들이 탄생하는 순간을 모두가 목격하고 있었다. 처음 말을 꺼냈던 남자아이가 한 걸음 더 다가와 손에 든 서류를 지훈을 향해 내밀었다. 이거요.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당신이 우리 아빠. 강지훈 씨 맞으세요. 아이의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시선을 조금 더 내려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찍은 낡은 앨범 속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만 같은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두 아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10년간 그를 지탱해 온 완벽한 통제력,
얼음 같은 이성, 그리고 불임이라는 잔인한 진실 위에 쌓아 올린 그의 세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벽에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강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3명의 아이들을 망견자실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섬광이 터졌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망막을 태울 듯이 터져나왔고, 셔터 소리는 마치 기관총 소리처럼 광란적으로 울려 퍼졌다.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강지훈 회장님 아이들은 회장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유전자 검사지는 사실입니까? 미혼부 스캔들, 진성그룹의 경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십니까? 다이너스티 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우아했던 연회는 온데간데 없고 특종에 굶주린 하이에나, 떼의 광기만이 가득했다. 경호원들이 필사적으로 인간 바리케이드를 쳤지만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러나 그 혼돈의 중심에 선 강지우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분노,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얼음장 같은 냉정과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강렬한 의지만이 번뜩였다. 그의 시선은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마이크와 카메라 렌즈들을 넘어 이 모든 상황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어머니, 제 팔을 잡으세요. 그는 충격으로 한 넋을 잃은 어머니 박숙자의 팔을 단단히 붙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던 새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겁을 먹은 듯 서로에게 바싹 붙어 있었다. 특히 막내인 듯한 남자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 순간 지훈의 안에서 무언가 꿈틀했다. 그것은 논리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원초적인 본능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는 몸을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췄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아이들이 움찔했다. 나를 따라와라. 여기서 너희를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겁에 질려있던 첫째 하준이 동생들의 손을 꼭 잡고는 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비서, 네, 회장님. 언제나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키는 김동현 비서가 귀신같이 나타났다. 비상 통로를 확보해 5분 안에 주차장으로 간다. 언론은 내가 상대하지. 알겠습니다. 김 비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그는 경호팀에게 무전으로 짧은 명령을 내렸고 곧이어 건장한 경호원 몇몇이 지훈과 그의 가족을 애워쌌다. 지훈은 어머니를 부축하고 남은 한 손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하준의 작은 어깨를 감쌌다.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에게 바싹 붙어 인간 방패 뒤를 따랐다. 비켜기를 열어. 경호원들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그들은 기자들의 포위망을 뚫고 나아갔다. 플래시는 멈추지 않았고 질문은 더욱 집요해졌다. 강지우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변명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마침내 그들은 직원용 비상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육중한 강철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좁은 공간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박숙자는 여전히 아들의 팔을 붙잡은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고 아이들은 낯선 상황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지우는 그제야 자신의 손이 하준의 어깨를 꽉 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손을 뗐다. 아이의 작은 천이 그의 손바닥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질적이고 혼란스러운 감각이었다. 지하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마이바흐에 오르자마자 차는 미끄러지듯 호텔을 빠져나갔다. 뒤따르는 몇 대의 취재 차량은 능숙한 운전 실력과 경호 차량의 도움으로 금세 따돌렸다. 차가 향한 곳은 한남동에 위치한 지훈의 개인 펜트하우스였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철저하게 고립된 그만의 성, 차가운 대리석과 유리. 강철로 이루어진 그 공간은 지난 10년간 그의 내면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다. 어머니, 우선 안으로 드시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숙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이들을 쳐다보았다. 아이들은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하고 삭막한 공간에 압도되어 현관에 옹기종기 모여 서 있었다. 네오희들, 이리 와보렴. 박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을 불렀다. 아이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박숙자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쓰다듬었다. 아들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빼다 박은 얼굴. 부정할 수 없는 핏줄의 증거 앞에서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우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면 누군가 파놓은 정교한 함정이든 지금은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 때였다. 그는 아이들 앞에 서서 마치 임원회의를 주재하듯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름이 뭐지? 첫째 하준이 당돌하게 그를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강하준입니다. 동생은 강혜운, 강하민이고요. 강씨, 제멋대로 그의 성을 쓰고 있었다. 지훈의 미간이 더욱 좁아졌다. 너희 어머니는 누구냐? 이름이 뭐지?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준이 입을 꾹 다물었다. 옆에 있던 혜운이가 오빠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오빠, 그래도 돼. 지훈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그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지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방식은 언제나 질문하고 답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사실대로 말해. 누가 너희를 그곳에 보냈지? 목적이 뭐냐? 돈인가?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하민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혜은이가 와락 소리쳤다. 아니에요. 돈 때문이 아니라고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니까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아저씨, 그 단어가 지훈의 가슴을 쳤다. 지훈아, 그만하거라. 보다 못한 박숙자가 나섰다. 그녀는 지훈을 밀쳐내고 아이들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얘들아, 놀랐지 미안하다. 이 아저씨가? 아니, 아빠가 원래 좀 딱딱한 사람이란다. 할미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엄마 이름이 뭔지? 아이들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지훈을 쳐다보다가 따뜻한 눈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는 박숙자를 보았다. 혜운이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한서연이요. 우리 엄마 이름은 한서연이에요. 한서연? 그 이름이 지훈의 뇌리에 박히는 순간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희미한 잔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총명한 눈빛, 당찬 말투,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던 라일락 향기. 진성그룹의 연구원이었던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여자. 하지만 그게 벌써 몇 년 전의 일인가. 지우는 머릿속의 혼란을 억지로 누르며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곧바로 보안 회선을 통해 핵심 임원들을 소집했다. 법무팀장, 홍보 전략실장, 그리고 김동현 비서. 모니터에 나타난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상황은 다들 파악했을 테니 본론으로 들어가지.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차가웠다. 먼저 홍보실. 내일 아침까지 공식 입장문을 준비해. 내용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며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원론적인 수준으로. 단, 톤은 단호하게 유지해. 우리가 이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인상을 줘야 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법무팀, 지금 즉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법적 검토에 착수해 친자 확인 소송, 양육권 문제, 그리고 이번 사태의 배후에 있을지 모를 세력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소송까지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해둬. 네, 회장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이 김동현 비서에게 향했다. 김 비서, 지금부터 자네는 내 손발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첫째,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찾아
8년 전 진성그룹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기록이 있을 거다. 지난 8년간의 모든 행적, 주변 인물, 재정 상태까지 샅샅이 뒤져. 단, 절대 들켜선 안 된다. 비밀리에 진행해. 알겠습니다. 둘째, 그 아이들이 들고 온 유전자 검사 보고서 어느 기관에서 발급된 건지 알아보고 그 기관의 신뢰도와 위변조 가능성을 확인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10년 전 내가 종합검진을 받았던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기록을 확보해 당시 내 진료를 담당했던 비뇨기과 의사 최진영. 지금은 퇴직했을 거다. 그 사람의 현재 행방을 찾아내. 김 비서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다. 회장님의 가장 깊은 비밀, 그것과 관련된 지시였다. 그는 곧 평정을 되찾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서재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지우는 통유리 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느 것도 그의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지독한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한서연, 분명 기억나는 이름이었다. 명석하고 열정적이며 유일하게 자신 앞에서 주눅 들지 않았던 여자. 몇 번의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그녀의 재능에 감탄했고 짧은 시간 동안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었다. 하지만 그 진단 이후 그는 스스로 모든 관계를 끊어냈다. 그녀에게도 상처를 주며 밀어냈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다고 그것도 셋이나 불가능하다. 의사는 분명히 말했다. 나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질 수 없는 남자라고. 그렇다면 저 아이들은 무엇인가?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벌인 치밀한 사기극인가? 아니면 10년 전에 그 진단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만약 그것이 거짓이라면 지난 10년의 내 인생은 대체 무엇이었나? 가족을 향한 모든 기대를 버리고 오직 일에만 매달려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시간들, 사랑하는 사람을 가질 자격조차 없다고 여기며 고독을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세월, 그 모든 것이 한낱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단 말인가.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다. 이것은 강지훈이라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다. 누군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나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눈에 차가운 분노와 함께 섬뜩한 결의가 떠올랐다. 누가 감히,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감히 나의 것을 탐하고 나의 인생을 농락하려 드는가.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그는 고요한 호수 아래 꿈틀거리는 거대한 용처럼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밝혀내고 이 판을 흔든 자를 반드시 찾아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고요했던 그의 세계에 파문을 일으킨 자는 그 파문에 휩쓸려 익사하게 되리라. 다음 날 새벽, 동이특이도 전 진성그룹의 심장부인 강남 파이낸스 센터 40층 회장실은 이미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강지훈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얼음물에 담근 강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의 앞에는 김동현 비서가 서 있었고 책상 위에는 밤샘 조사의 결과물인 얇은 보고서 몇 부가 놓여 있었다. 보고해. 지훈의 목소리는 잠기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훨씬 건조했다. 먼저 아이들이 가져온 유전자 검사 보고서입니다. 김 비서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국내 최고 권위의 사설 유전자 감식 연구소인 코젠 바이오에서 발급된 것이 맞습니다. 위변조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관에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약 열흘 전 한서연 씨 본인이 직접 새 아이와 함께 방문하여 검사를 의뢰했으며 결과지는 3일 전에 수령해 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춘 신뢰도 99.999%의 결과입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99.9%. 과학이 그의 아버지를 선언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여전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다음, 한서연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김 비서는 두 번째 파일을 넘겼다. 한서연, 34세, 8년 전, 카이스트에서 생명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직후 진성그룹 미래전략연구소의 특채로 입사 1년 만에 차세대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으로 발탁될 만큼 독보적인 재능을 보였다. 지훈과의 만남도 바로 그 프로젝트 때문이었다. 보고서에는 그녀의 앳된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다. 짧은 단발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총기로 가득 찬 커다란 눈. 지훈은 저 눈을 기억했다. 언제나 당당하고 어려운 전문 용어를 설명할 때면 즐거운 듯 반짝이던 눈.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한서연 씨는 입사 2년째 접어들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인사팀장과 연구소장의 만류가 있었지만 본인의 의지가 완강하여 처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의 행적은 그것이 이상한 점입니다. 김 비서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퇴사 직후 한서연 씨의 모든 공식적인 기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금융거래, 통신기록, 건강보험 내역까지 마치 유령처럼 증발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추적한 결과 그녀가 퇴사 직후 강원도 춘천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내려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연구소를 차리고 외부와의 접촉을 거의 끊은 채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소 무슨 연구?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만 별다른 수익 활동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연구 장비나 재료를 구입한 흔적이 간간히 발견되는데 대부분 해외의 소규모 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거래하여 추적이 어렵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행적을 지워주고 뒤에서 조용히 지원해 온 듯한 느낌입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누군가 그녀를 숨겨주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앞에 나타나게 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어떻지? 세 아이 모두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출생신고는 모두 한서연 씨가 직접 했으며 아버지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세 아이 모두 영재반에 속해 있을 정도로 지능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첫째 강하준 군은 초등학생 수준을 넘어선 수학적 재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내 아들이라면 당연하지. 그런 생각이 스쳤다가 그는 스스로의 나약함에 화들짝 놀라며 표정을 굳혔다. 마지막 보고입니다. 김 비서는 세 번째 파일을 내밀며 목소리를 낮췄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10년 전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진료 기록입니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운명을 갈랐던 판도라의 상자였다. 당시 회장님의 비뇨기과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 최진영. 3년 전 병원에서 퇴직한 후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말해. 최진영은 이민 직전 본인과 가족 명의의 계좌로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현금이 여러 차례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총액은 20억 원에 달합니다. 저희가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해 보았습니다. 김 비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훈의 눈치를 살폈다. 그의 눈빛은 어서 말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보내고 있었다. 돈이 나온 곳은 태양그룹의 비자금 계좌 중 하나였습니다. 태양그룹,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회장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태양그룹의 회장, 최민혁.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지독한 악연. 언제나 2인자 자리에 머물며 지훈에게 병적인 질투와 경쟁심을 불태웠던 남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진성그룹이 잠시 흔들렸을 때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진성의 핵심 사업을 뺏어가려 했던 것도 최민혁이었다. 지난 10년간 사사건건 그의 발목을 잡고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숙적,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민혁이 10년 전 의사를 매수해 자신의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 자신에게 불임이라는 낙인을 찍어 진성그룹의 후계 구도를 근본부터 흔들고 자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는 한서연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자 그녀를 숨기고 7년간 때를 기다렸다. 진성그룹의 명예회장 회가변이라는 가장 화려하고 주목받는 무대에서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악마적인 음모였다. 지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김비서, 춘천으로 간다. 지금 바로. 회장님, 언론 때문에. 상관없어. 내가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 할 게 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오직 적을 향한 서늘한 투지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한편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태양그룹 회장실. 최민혁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전면 유리를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온갖 방송사의 뉴스 화면이 분할되어 있었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강지훈 회장, 숨겨둔 새아이 충격 등장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띄우고 있었다. 푸하하하. 최민혁은 통쾌하다는 듯 박장대소했다. 그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이 가볍게 떨렸다. 꼴 좋다. 강지훈. 내 그 완벽한 가면이 벗겨지는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다. 뉴스 화면 속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강지훈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네온 언제나 그랬지. 언제나 나보다 한 발 앞서 있었어. 공부도, 운동도, 심지어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까지도. 하지만 이제 끝이야. 네가 쌓아올린 그 완벽한 성은 이제 무너질 일만 남았어. 자식 문제로 흔들리는 총수라. 주주들이 아주 좋아하겠군. 그의 옆에 서 있던 비서가 아첨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저희가 준비해둔 적대적 M&A 시나리오를 가동할 최적의 타이밍이 올 겁니다. 아직 멀었어. 최민혁은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켰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강지훈은 이 정도로 무너질 녀석이 아니야.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해.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 여자와 아이들을 이용해야지. 그 무엇보다도 완벽한 통제를 중시하는 강지훈에게. 통제할 수 없는 가족이라는 존재는 가장 큰 약점이 될 거야. 언론에 계속해서 먹잇감을 던져줘. 아이들의 엄마가 미혼모라는 사실. 강지훈이 그들을 7년간 버렸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그를 냉혈한에 비정한 아버지로 만들어버리라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서연. 그 여자도 슬슬 압박을 시작해. 강지훈이 널 찾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지. 최민혁은 창밖에 진성그룹 빌딩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의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강지훈, 넌 이제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게 될 거야. 내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때까지. 이 게임은 끝나지 않아. 그의 탐욕과 질투로 번들거리는 눈은 이제 막 시작된 비극의 다음 장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이었음을, 그리고 그 사자가 이제 막 분노의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서울을 벗어나 춘천으로 향하는 길. 마이바흐의 방금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급격하게 변해갔다. 회색빛 마철루와 숨막히는 아스팔트의 숲은 어느새 푸른 산과 잔잔한 강물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풍경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러나 강지훈의 내면은 창밖 풍경과는 정반대로 분노와 혼란, 그리고 정체 모를 긴장감이 뒤섞인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7년 전, 짧았지만 강렬했던 기억. 그녀는 그가 만났던 그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그의 지위나 재력에 아첨하지 않았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좌절하기는커녕 오히려 도전을 즐겼다. 함께 밤을 새워가며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할 때 그녀의 눈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빛났다. 지우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과 동등한 지적 유의를 즐길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잔인하게 밀어냈다. 불임이라는 진단은 그의 마음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틀 모든 가능성을 미리 잘라내는 칼날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일부러 상처가 될 말들을 골라 던졌고 그녀가 경멸과 실망이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보며 돌아설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 후로 다시는 그녀를 찾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를 위한 최선이라고 어리석게도 믿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다고 한다. 그를 향한 배신감과 복수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최민혁과 한패가 되어 자신을 속인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춘천 외곽의 한적한 호숫가였다. 길의 끝에는 외부와 단절된 듯한 모던한 디자인의 2층짜리 주택이 서 있었다. 주택 옆에는 통유리로 된 별채 건물이 있었는데 안에는 각종 연구 장비들이 가득 차 있었다. 김동현 비서의 보고대로 누군가의 지원 없이는 유지하기 힘든 규모였다. 차가 멈추자 지우는 차 안에서 잠시 밖을 응시했다. 넓은 잔디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다. 서울의 펜트하우스에서 봤을 때와는 달리 아이들은 제 나이에 맞는 천진난만한 모습이었다. 하주는 나무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고 혜운과 하미는 민들레 홀씨를 불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평화롭고 완벽해 보이는 풍경. 그 안에 자신만이 이질적인 침입자처럼 느껴졌다. 저 아이들이 정말 내 아이들이란 말인가? 그의 심장이 기묘하게 울렸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인기척을 느낀 아이들이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다. 아이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굳어졌다. 그 순간 집 현관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내 어이들 무슨 일이니? 한서연이었다. 7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풋풋함을 앗아간 대신 성숙함과 깊이를 더해주었다. 편안한 면바지에 헐렁한 스웨터를 입은 모습은 평범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빛은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짙은 경계심과 지워지지 않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마당에 서 있는 지훈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놀라움,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슬픔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아이들을 지나쳐 그녀에게로 똑바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물어볼 게 있어서 왔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7년, 왜 7년이나 숨겼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지? 최민혁이 시킨 건가? 최민혁. 그 이름이 나오자 서연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뭐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당신 제정신이에요. 내 질문에 대답해.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나? 내 아이를 임신한 다음. 최민혁에게 접근해서 거래라도 한 건가? 그 대가로 받은 게 이 집과 연구소고? 지훈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눈앞의 남자는 그녀가 기억하던 강지훈이 아니었다. 차갑긴 했지만 적어도 비열하지는 않았던 남자. 그러나 지금 그는 그녀를 돈 때문에 아이를 이용한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온몸이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 아니군요. 계획 거래에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녀가 악에 바친 듯 소리쳤다. 7년 동안 당신이 뭘 했는데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연락했지만 당신은 받지 않았어.
회사로 찾아갔을 땐 경비들에게 끌려 나왔고 당신 비서는 나에게 다시는 회장님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내가 바란 건 돈 따위가 아니었어. 그냥 당신의 한마디 말이 듣고 싶었을 뿐이야. 함께 책임지자는 말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도 보여주길 바랐다고. 그런데 당신은 어땠지? 날 벌레 보듯 쳐다보며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잖아. 그녀의 절규에 지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런 일이 있었던가 기억나지 않았다. 당시 그는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고 한서연이라는 존재는 의도적으로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지 오래였다. 어쩌면 김 비서가 자신의 지시를 과하게 해석하여 그녀를 막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래서 최민혁에게 갔나? 지우는 감정을 배제한 채 다시 차갑게 물었다. 그래요. 서연은 자포자기한 듯 외쳤다. 혼자 아이 셋을 낳고 키울 길이 막막했을 때 그 사람이 내게 손을 내밀었어요. 당신처럼 날 비참하게 만들지 않고 아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 난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요? 그 자가 어떤 인간인지 알면서도 적어도 그는 당신처럼 비정하지는 않았어요. 7년 동안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지원만 해줬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타나서 대체 왜 날 비난하는 거죠? 아이들을 세상에 공개한 그건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들을 파티장으로 보낸 것은 분명 최민혁의 압박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참아 강지훈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었다. 그들의 격렬한 대화를 겁에 질린 눈으로 지켜보던 아이들이 다가왔다. 하준이 엄마의 앞을 막아서며 작은 몸으로 지훈을 노려보았다. 우리 엄마 울리지 마세요. 혜은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하민이는 누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불안한 눈으로 어른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아빠.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다시 한번 지훈의 가슴을 때렸다. 그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은 지금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최민혁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눈앞의 여자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는가? 서연은 우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지훈을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꼴 좋네요. 당신이 원하던 게 이런 그림인가요? 당신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잖아요. 당장 여기서 떠나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 순간 지훈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김 비서가 보낸 문자였다. 회장님, 태양그룹 측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훈 회장, 조강지처와 새아이 7년간 유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곧 송고될 예정입니다. 최민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서연을 조강지처로 둔갑시켜 자신을 천하의 파렴치 안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한서연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지난 7년간 의지해 온 남자가 사실은 자신과 아이들을 복수의 도구로 이용해 온 악마라는 사실을. 지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복잡하고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자리 잡았다. 그는 아직 모든 패를 보여줄 수 없었다. 지금 진실을 말하세봤자 그녀는 믿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최민혁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알리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지도 모른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지. 그는 낮게 말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당신이 믿고 있는 세상이 전부 진실은 아닐 거라는 것만 알아둬. 그는 마지막으로 우는 아이들과 자신을 향한 원망과 경멸을 거두지 않는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본 뒤 말없이 돌아섰다. 마이바흐에 올라탄 지우는 눈을 감았다. 분노와 오해, 눈물과 원망이 뒤엉킨 최악의 재회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다. 한서연은 최민혁의 공범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저 새 아이는 이 더러운 어른들의 싸움에 휘말린 가장 큰 희생양이라는 것.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선 지켜야 할 존재가 생긴 자의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김 비서 플랜 B를 시작해 그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 명령을 내렸다. 태양그룹이 던지는 모든 미끼에 대응할 준비를 해. 그리고 아이들과 한서연 씨 주변의 경호를 최고 레벨로 강화하도록. 이제 판이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강지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춘천에서 서울로 돌아온 강지훈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겉모습은 여전히 빈틈없고 냉정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한서연의 절규와 아이들의 눈물은 그의 굳게 닫혔던 감정의 댐에 균열을 냈고 최민혁의 비열한 음모는 그 균열을 통해 차가운 분노의 강물을 쏟아붓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이 터무니없는 연극의 피해자 역할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이제는 연출가를 무대 위로 끌어내려 심판할 시간이었다. 그의 첫 번째 행보는 철저한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그는 김동연 비서 외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진성그룹 산하의 VIP 의료센터가 아닌 평범한 제3의 종합병원을 찾았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예약된 진료실. 그는 그곳에서 10년 만에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다. 결과를 기다리는 몇 시간 동안 그는 단 한순간도 초조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마침내 진료실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의사가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했다. 아니, 김민준 씨라고 하셨죠? 의사는 차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검사 결과 모든 수치가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주 건강하신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아이를 갖는데 문제가 있을까 걱정하셨다면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순간 지우는 숨 쉬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의사의 마지막 말만이 그의 귓가에 메아리 쳤다.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10년. 그가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라 여기며 살아온 10년의 세월이 단 한마디의 말로 부정되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배신감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의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진료실을 나왔다. 병원 복도를 걷는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는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10년 전 내 진료 기록 원본 반드시 손에 넣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 비서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진성그룹의 법무팀과 보안팀은 한 팀이 되어 움직였다. 그들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동시에 내부 정보원을 통해 병원 기록 보관소에 접근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먼지 쌓인 서고 깊숙한 곳에서 강지훈의 10년 전 진료 차트 원본이 발견되었다. 그것을 손에 넣은 지훈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 살기마저 느껴졌다. 차트에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검사 수치를 조작하고 정상 소견을 불임으로 둔갑시킨 명백한 증거들이 남아 있었다. 최진영이라는 의사의 서명과 함께 그리고 그와 최민혁을 연결하는 자금 추적 결과까지 더해지자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초애민혁! 지우는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 이름에는 10년간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허탈함과 인생을 농락당한 것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예상대로 최민혁의 2차 공격이 시작되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언론사와 증권가 정보지에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뿌려졌다. 충격 단독 진성그룹 강지훈 회장. 7년간 숨겨온 처자식이 있었다. 비정한 재벌 총수. 성공 위해 조강지처와 새아이 버렸나.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고 악의적이었다. 한서연은 강지훈과 미래를 약속한 사이였지만 그가 그룹의 총수가 되자 매정하게 버림받은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묘사되었다. 새 아이들은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7년간 눈물로 세월을 보낸 불쌍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기사에는 춘천의 집 앞에서 찍힌 눈물 흘리는 서연과 겁에 질린 아이들의 사진이 함께 실려 파급력을 더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강지훈에게 쏟아지던 동경과 찬사는
하루아침에 비난과 경멸로 바뀌었다. 이럴 줄 알았지. 진성그룹의 긴급 대책 회의실. 지우는 자신을 향한 비난 기사들이 도배된 스크린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회장님,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당장 반박 기사를 내고 법적 대응을 홍보전략실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아니,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더 날뛰게 둬. 네, 하지만 회장님, 그룹의 이미지는 다시 만들면 돼. 하지만 썩은 뿌리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뽑아내야지. 그의 눈은 스크린 너머의 최민혁을 보고 있었다. 최민혁은 여론을 무기 삼아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은 법과 증거라는 칼로 그의 심장을 겨눌 것이다. 최민혁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진성그룹의 주가가 폭락한 틈을 타 해외의 유령 펀드를 동원해 적대적 M&A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진성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중동의 대규모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에 로비를 통해 태양그룹이 대신 참여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벌였다. 이 모든 것은 강지훈을 경영 일선에서 끌어내리고 진성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그의 오랜 야욕의 발현이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 듯 보였다. 이사회는 연일 압박을 가해왔고 주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기로 했다. 그는 법무팀에 조작된 진료 기록과 최민혁의 비자금 계좌 자료를 넘기며 최진영 전 의사에 대한 국제체포 영장 신청과 최민혁에 대한 고소 절차를 비밀리에 준비시켰다. 동시에 그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해외 파트너사 대표와 직접 화상통화를 연결했다. 미스터 앤더슨, 오랜만이요. 화면 너머.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나타났다. 그는 세계 최고의 AI 기술을 보유한 이노테크의 창립자이자 지훈의 아버지가 살아생전 막역하게 지냈던 친구였다. 오, 강 부회장. 요즘 자네 때문에 언론이 아주 시끄럽더군. 괜찮은가? 괜찮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군요. 지훈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최민혁이 태양그룹의 이름으로 프로젝트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앤더슨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빙그레 웃었다. 그런 더러운 속임수를 쓰는 자와는 일할 수 없지. 걱정 말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은 오직 진성그룹에게만 제공될 걸세. 자네 아버님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통화가 끝나고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방역의 서막이 올랐다. 최민혁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남아 있었다. 한서연과 아이들, 언론의 무분별한 취재 경쟁으로 인해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춘천 상황은 어떻지? 좋지 않습니다. 회장님, 한서연 씨가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끊고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일 뿐이다. 그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인 제공자로서 그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비록 지금은 멀리서일 수밖에 없더라도 경호 인력을 2배로 늘려 기자들이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지원하도록. 단, 내 이름은 절대 드러내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듯 잔뜩 찌푸려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자신에게서 10년의 시간을 앗아간 자,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가족마저 위협하는 자를 단죄하기 위해 최민혁은 초조했다. 그는
강지훈이 언론의 문매를 맞고 여론의 심판대 위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제풀에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강지훈은 굳건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잠시 휘청였을 뿐 그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가 공들여 준비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가로채기, 시도 역시 이노테크의 앤더슨 회장이 직접 진성그룹과의 파트너십을 재확인하는 공식 성명을 내면서 물거품이 되었다. 강지훈은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하지만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거대한 늑대처럼 최민혁은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파한 함정에 자신이 빠질 수도 있었다. 대여 이상은 못 기다려. 그는 어두운 회장실에서 홀로 읊조렸다. 강지훈의 숨통을 조일 더 강력한 카드가 필요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적으로 흔들어야 해. 그의 시선이 모니터에 떠있는 한서연의 사진에 닿았다. 그녀는 그의 가장 유용한 패이자 동시에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였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명령했다. 그 여자에게 연락해. 이제 슬슬 제 역할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전해. 춘천의 호숫가 집. 한서연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집 밖은 24시간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비난과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 갇혀버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창문마다 두꺼운 커튼을 치고 인터넷과 TV를 모두 끊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감옥의 벽은 점점 더 그녀와 아이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강지훈을 원망했다. 그의 등장이 그녀의 7년간의 평화를 산산조각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아버지를 매도하는 기사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녀가 기억하는 그는 적어도 그렇게까지 비정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끈질기게 울리는 벨소리에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한서연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시죠?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민혁 회장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최민혁. 그 이름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회장님께서는 한서연 씨가 지금의 상황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라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기자회견을 여십시오. 강지훈 회장에게 어떻게 버림받았는지, 지난 7년간 얼마나 고통스럽게 아이들을 키워왔는지 눈물로 호소하십시오. 세간의 동정심을 얻는다면 아이들의 미래는 보장될 겁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싫어요. 그렇게는 못해요. 아이들을 그런 쇼에 이용할 수는 없어요. 이용이라니요. 아이들을 위한 길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다. 지금까지 한서연 씨와 아이들을 지켜준 게 누군지 잊으신 모양입니다. 저희의 보호가 없다면 당신과 아이들이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잃을 게 없는 미친놈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돈 많은 재벌가의 아이들이라면 노리는 자들이 더 많겠죠. 전화가 끊어지고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최민혁의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본 것만 같았다. 그는 은인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자신과 아이들을 복수의 도구로만 생각했던 포식자였다. 그녀는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 굴로 들어온 꼴이었다. 사방이 막혀버린 절망감에 숨이 막혔다. 같은 시각. 강지훈의 회장실. 김동연 비서가 긴급하게 보고를 올렸다. 그는 한서연의 통화 내역을 감청하고 있었다. 그것은 사생활 침해였지만 지금은 그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강반 방금 전 최민혁의 수하로 추정되는 자가 한서연 씨에게 연락하여 기자회견을 종용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빌미로 협박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보고를 듣는 강지훈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한 바다 같았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무서운 분노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싸움은 비즈니스였다.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되찾고, 적을 파멸시키는 냉정한 게임. 그는 이 게임의 규칙을 잘 알고 있었고 승리할 자신도 있었다. 그러나 최민혁은 그 판을 뒤엎어 버렸다.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감히 그의 아이들을 위협했다. 그 순간 강지훈의 내면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지고 동시에 새로운 것이 태어났다. 지난 36년간 그를 지배해온 냉철한 이성과 계산적인 사고방식의 틈을 뚫고 뜨겁고 원초적인 감정이 용암처럼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보호 본능이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태어나는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책임감. 진성그룹의 회장 강지훈은 잠시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오직 새 아이의 아버지 강지훈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목표는 더 이상 복수나 승리가 아니었다. 오직 하나, 안전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이 돌아갔다. 최민혁을 법적으로 제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동안 놈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다. 춘천의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경호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놈은 자신이 예상하지 못하는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허를 찌를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그들을 자신의 완벽한 통제권 안으로, 세상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요새로 데려오는 것.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기업의 미래나 주가를 보고 있지 않았다. 오직 춘천의 호숫가, 집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여자와 새아이의 얼굴만을 그리고 있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강원도에 있는 우리 그룹 소유의 연수원. 그 중에서도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VVIP 숙소. 헤리티지 하우스를 즉시 비워 모든 직원은 철수시키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경호 인력과 보안팀만 배치해 2시간 안에 모든 준비를 끝내도록. 알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십니까? 지우는 책상 위에 차 키를 집어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내가 직접 간다. 회장님, 지금은 위험합니다. 아니, 지금이 아니면 안 돼. 그는 김비서의 어깨를 붙잡고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이건 더 이상 진성그룹의 싸움이 아니야. 내 싸움이고 내 가족의 일이다. 나의 가족.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지훈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의 강렬한 소속감과 결의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늑대가 아니었다.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분노한 맹수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회장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아까워 비상계단을 향해 달려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기다려라, 아빠가 간다. 밤의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마이바흐 안은 숨 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강지훈은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그의 옆 얼굴은 어둠 속에서 분노와 결의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뒷좌석에서는 한서연이 잠든 아이들을 담요로 감싸 안은 채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춘천의 집에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그가 나타났을 때 서연은 처음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보는 순간 그녀는 저항을 포기했다. 그의 눈에는 지난번과는 다른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무서운 분노와 함께 그녀와 아이들을 향한 절박한 보호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어떤 설명도, 설득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여길 떠나야 하오. 당신과 아이들이 위험해. 그 한마디에 서연은 모든 것을 직감했다. 최민혁의 협박 전화 이후 공포에 질려 있던 그녀에게 그의 등장은 마치 폭풍우 속의 등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홀린 듯이 아이들의 옷까지만 챙겨 그를 따라 나섰다. 차가 도착한 곳은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 자리한 진성그룹의 VVIP 연수원, 헤리티지 하우스였다. 이름 그대로 진성그룹의 역대 회장들만이 이용하는 극비의 장소로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현대적인 요새였다. 여기라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들을 건드리지 못할 거요. 집 안으로 그들을 안내하며 지훈이 말했다. 따뜻한 조명이 켜진 실내는 아늑하고 편안했다. 아이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낯선 환경에 잠시 주눅이 드는 듯 했지만 곧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직원이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거실에는 지훈과 서연, 단둘만이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얇은 서류철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걸 보시오. 서연은 망설이며 서류철을 열었다. 그 안에는 10년 전 강지훈의 진료기록 사본과 비폐쇄성 무정자증이라는 진단명이 선명하게 적힌 소견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최근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모든 수치가 정상임을 증명하는 검사 결과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게 뭐죠? 10년 전 최민혁이 내게 씌운 족쇄요. 그는 의사를 매수해 내 진료 기록을 조작했고 나는 지난 10년간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믿고 살아왔소. 서연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그가 자신을 그토록 냉정하게 밀어냈던 이유가 나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니오. 정확히는 당신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여자를 밀어낸 거지. 아이를. 가정을 줄 수 없는 남자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죄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10년의 억울함과 고통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당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요. 아니, 애초에 내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당신을 떠나보내지도 않았겠지.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신을 7년간 괴롭혔던 원망과 배신감이 한순간에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충격과 미안함, 그리고 그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연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가 증오했던 남자는 사실 이 거대한 음모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최민혁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요. 당신이 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신을 숨기고 지원해주며 때를 기다린 거지. 나를 가장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로 쓰기 위해서. 지우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최진영 전 의사와 태양그룹, 비자금 계좌 사이의 거래 내역이었다. 이제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당신은 그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오. 나와 마찬가지로. 그의 복수극에 이용당한 피해자일 뿐이야. 서연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서류 위로 떨어졌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가 믿었던 선의, 그녀가 의지했던 동정심, 그 모든 것이 추악한 계략의 일부였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잠시 후 감정을 추스른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내가 뭘 하면 되죠? 그녀가 물었다.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지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함께 싸울 수 있는 동지였다. 당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이 단서가 될 수 있소. 7년 전 그가 당신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사소한 것 하나라도 좋아. 바로 그때 거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김동현 비서와 법무팀장, 그리고 보안팀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지훈의 전쟁 지휘 본부가 소집된 것이다. 지금부터 진성그룹은 태양그룹을 상대로 전면전을 시작한다. 지훈의 선포와 함께 회의가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을 팀원들에게 공유하며 반격의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법무팀은 최민혁에 대한 고소와 함께 태양그룹의 비자금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제소할 준비를 마쳤다. 보안팀은 최민혁의 약점을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그의 모든 통신 내역과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최민혁 회장이 제게 접근했을 때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는 제게 연구 지원을 약속하며 강지훈 회장이 포기했던 신약 개발 프로젝트, 내가 대신 이뤄주겠다고 말했어요. 진성그룹의 내부 정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었죠. 그녀의 말에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김비서, 8년 전 내가 중단시켰던 프로젝트 제네시스, 당시 프로젝트 팀원 명단을 다시 확인해. 그중에 지금 태양그룹으로 이직한 사람이 있는지. 김비서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당시 프로젝트의 수석 연구원이었던 윤상호 박사, 7년 전 한서연 씨가 퇴사한 직후 태양그룹 바이오 연구소장으로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윤상호 박사가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를 최민혁에게 빼돌렸고, 최민혁은 그것을 이용해 한서연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윤상호 그자는 지금 태양그룹이 추진 중인 신약 개발의 총책임자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가 진성의 기술을 유용했다는 증거만 잡는다면 법무팀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는 내가 찾아오겠소.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 이미 작전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폭로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태양그룹의 근간을 뒤흔들 거대한 기술 탈취 스캔들로 판을 키워야 했다. 50번째 타겟은 윤상호 박사다. 그의 연구실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확보해야 해. 지훈은 스크린 속 팀원들과 어느새 그의 옆에 다가와 결연한 눈빛으로 서 있는 한서연을 보았다. 외롭고 고독했던 그의 싸움에 처음으로 든든한 아군이 생겼다. 작전 개시에 그의 명령과 함께 거대한 방역의 톱니바퀴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헤리티지 하우스의 지휘본부는 24시간 꺼지지 않는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태양그룹 빌딩의 실시간 감시 영상과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이 쉴 새 없이 흘러갔다. 강지훈의 방역은 시작되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최민혁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태양그룹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는 기술 탈취의 명백한 증거, 즉 윤상호 박사의 연구실 서버에 잠들어 있는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원본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했다. 작전 시간은 오늘 밤 자정. 태양그룹의 보안 시스템이 정기 점검을 위해 30분간 중앙 통제에서 수동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이다. 지훈이 작전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의 옆에는 어느새 그의 가장 믿음직한 조언자가 된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태양 바이오 연구소의 초기 설계 도면을 펼쳐놓고 있었다. 제가 진성에 있을 때 설계했던 보안 시스템과 구조가 거의 동일해요. 중앙 서버실로 가는 가장 빠르고 은밀한 경로는 이 환풍구일 겁니다. 다만 서연은 도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윤상호 박사는 편집증적인 사람이에요. 분명 개인 연구실 서버에는 중앙 시스템과 별개의 보안 장치를 설치해 뒀을 겁니다. 그녀의 말대로였다. 보안팀의 사전 해킹을 통해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윤상호의 개인 서버는 지문과 홍채, 음성 인식까지 거쳐야 하는 3중 생체 보안 시스템으로 잠겨 있었다. 물리적으로 그를 서버 앞에 데려다 놓지 않는 이상 데이터를 빼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서버 앞으로 부르면 되지.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위험하지만 대담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김비서, 자네가 현장을 지휘해 최고의 사이버 보안 요원 2명만 데리고 침투한다. 목표는 데이터 확보이지. 전투가 아니야. 발각되는 즉시 퇴각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연 씨, 당신은 여기서 나와 함께 상황을 통제해 줘야겠소. 당신의 지식과 직감이 필요해. 서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그녀의 싸움이기도 했다. 자정이 되자 작전이 시작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김동현 비서와 2명의 요원이 태양그룹 빌딩의 사각지대로 그림자처럼 스며들었다. 헤리티지 하우스의 지휘본부에서는 그들이 착용한 소형 카메라를 통해 전달되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다. 팀은 서연이 알려준 환풍구를 통해
연구소 내부로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레이저 감지기를 피하고 동작 감지 센서를 무력화하며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중앙 서버실을 향해 나아갔다. 스크린을 지켜보던 지훈과 서연의 손에 땀이 맺혔다. 문제는 윤상호의 개인 연구실에서 발생했다. 예상대로. 연구실 문은 별도의 보안 시스템으로 잠겨 있었다. 사이버 요원이 휴대용 단말기로 해킹을 시도했지만 복잡한 암호화 알고리즘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다. 회장님, 앞으로 15분 남았습니다. 이 안에 문을 열지 못하면 김 비서의 긴박한 목소리가 이어셋을 통해 들려왔다. 플랜 B를 시작하지. 지우는 즉시 다른 팀에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미리 확보해둔 윤상호의 라이벌 연구원, 박진수 팀장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했다. 그리고 마치 박 팀장이 보낸 것처럼 꾸며 윤상회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긴급, 당신의 신약 샘플에서 데이터 오염 발견,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댄 흔적이 있음, 즉시 확인 요망, 편집증적인 윤상회에게 자신의 필생의 역작이 오염되었을지 모른다는 의심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미끼였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지휘본부의 감시 화면에 윤상호의 차가 급하게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포착되었다. 타겟, 건물 진입, 3분 후 연구실 도착 예상.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김 비서, 지금부터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마. 그가 스스로 문을 열고 서버에 접속할 때까지 기다려. 김 비서와 요원들은 환풍구의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윤상호가 나타났다. 그는 초조한 얼굴로 지문과 홍채를 인식시키고 연구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곧장 자신의 개인 서버로 달려가 다급하게 로그인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이다. 지훈의 명령과 동시에. 사이버 요원이 원격으로 데이터 다운로드를 시작했다. 윤상호의 서버에 그가 로그인한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방화벽에 생긴 미세한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것이다. 다운로드 진행률을 나타내는 파란색 막대가 스크린 위에서 더디게 차올랐다. 10%, 30%, 70%.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윤상호는 자신의 샘플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이내 서버팬이 평소보다 시끄럽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챘다. 뭐지? 그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서버를 돌아보려는 순간 몇 퍼센트 다운로드 완료. 퇴각해 지금 당장 지훈이 외쳤다. 김 비서와 팀원들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왔던 길을 되짚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윤상호가 서버의 이상을 감지하고 보안팀에 연락했을 때 그들은 이미 빌딩을 빠져나온 뒤였다. 헤리티지 하우스로 복귀한 김 비서는 데이터가 담긴 USB를 지훈에게 건넸다. 지훈이 그것을 노트북에 꽂자 수많은 파일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 중에는 프로젝트 제네시스 파이널 10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있었다. 파일을 여는 순간 지훈과 서연은 숨을 멈췄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8년 전 진성그룹의 연구실에서 그들이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던 바로 그 신약의 설계도와 임상 데이터였다. 태양그룹의 신약이 진성의 기술을 훔친 도둑질의 결과물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지훈은 USB를 손에 꽉 쥐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비자금 내역, 조작된 진료 기록, 그리고 기술 탈취의 결정적 증거까지. 최민혁의 목에 겨눌 세 자루의 칼이 모두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는 창밖의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심판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김 비서, 진성그룹의 모든 주주들에게 긴급 이사회 소집을 통보해. 안건은 태양그룹의 적대적 M&A 시도에 대한 중대 발표라고 전하고 이제 이 지긋지긋한 체스 게임의 마지막 수를 둘 차례였다. 체크메이트. 진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대한민국 정재계를 축소해 놓은 거대한 화약고 같았다. 긴급 이사회 소집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의 강지훈 회장 해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 중에는 탐욕과 불안, 그리고 기대감이 뒤섞여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총회의 중심. 최민혁은 승리를 예감한 개선 장군처럼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는 이번 기회에 진성그룹의 과실을 나눠 먹으려는 하이에나 같은 세력들이 포진해 있었다. 그는 강지훈이 사적인 스캔들과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거나 주주들의 손에 의해 비참하게 끌어내려질 것이라 확신했다. 어느 쪽이든. 그에게는 달콤한 승리였다. 임시의장으로 나선 이는 최민혁에게 매수된 인물이었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강지훈의 스캔들이 진성그룹의 명예와 주계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혔는지 역설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진성그룹의 가치가 한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룹의 안정을 위해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이 끝나고 최민혁이 단상에 올랐다. 그는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강지훈을 비난하고 자신이 진성그룹을 정상화시킬 유일한 대안임을 주장했다. 그의 연설에 동조하는 박수 소리가 강당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강지훈의 시대가 끝나는 듯 보였다. 마침내 해임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꽝! 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눈부신 역광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강지훈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오히려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위압감이 느껴졌다. 사람들을 더욱 경악시킨 것은 그의 뒤를 따르는 이들이었다. 그의 옆에는 단아하지만 강인한 표정의 한서연이 서 있었고 그녀의 손을 잡은 새 아이가 조금은 겁먹었지만 아빠의 뒤를 지키려는 듯 똘망똘망한 눈으로 앞을 보고 있었다. 강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저런 미친 짓을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 나타나다니. 강지훈은 그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임시의장을 옆으로 밀어내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특히 최민혁을 꿰뚫어 볼 듯한 시선으로 천천히 훑어보았다. 오늘 이 자리가 저의 해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전체를 장악했다. 표결에 앞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실이 얼마나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인지 제 입으로 직접 밝히고자 합니다. 그는 뒤를 돌아 한서연과 아이들에게 손짓했다. 네 사람은 함께 단상 위로 올라섰다. 지우는 아이들을 자신의 앞에 세우고 어깨를 감쌌다. 이 아이들, 제 아이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한서연 씨는 제 아이들의 어머니가 맞습니다. 장내가 다시 술렁였다. 스스로 스캔들을 인정하는 듯한 그의 발언에 최민혁의 입가에 다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저는 이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난 10년간 제가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잔인한 거짓말에 속아 이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말과 동시에 단상 뒤의 거대한 스크린에 10년 전 그의 조작된 진료 기록과 최근의 정상 소견서가 나란히 나타났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속이고 제 인생을 농락했습니다. 제가 가정을 꾸릴 모든 희망을 앗아가고 진성그룹의 후계 구도를 근본부터 흔들려 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다음으로 나타난 것은 최진영 전 의사의 해외 계좌로 태양그룹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내역이었다. 최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제 아이들의 어머니인 한서연 씨에게도 접근했습니다. 지우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그는 상처받은 그녀에게 구원자인 척 다가가 그녀와 아이들을 7년간 자신의 통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저를 공격할 비정한 무기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최민혁 회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모든 시선이 최민혁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모두 조작된 증거다. 저 자가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발악하는 것뿐이라고. 조작이라고요? 지우는 차갑게 웃었다.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입니까?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태양그룹의 신약 데이터와 8년 전 진성그룹의 프로젝트 제네시스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자료였다. 코드 하나, 분자 구조식 하나까지 똑같은 명백한 기술 탈취의 증거였다. 최민혁 회장, 당신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의사를 매수하고 내 여자를 빼앗고 이제는 회사의 미래까지 훔치려 했소. 증거 없어. 그깟 자료 몇 개로 날 모함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최민혁이 발악했다. 증거는 여기 있지. 지훈이 손가락을 튕기자 스피커를 통해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자백하는 윤상호 박사의 녹취 파일이었다. 최민혁의 지시로 기술을 빼돌리고 그 대가로 연구소장 자리를 받았다는 내용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최민혁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주저앉았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마지막 발악을 끝장낸 것은 다시 한번 열린 강당의 문이었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 수갑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의 특수부 검사들이었다. 최민혁 씨, 업무상 배임 및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검사들이 다가와 그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조금 전까지 의기양양했던 남자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절규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강지훈. 내 놈이. 그의 비명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점차 멀어졌다. 강당 안에는 잠시 동안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 한 사람의 박수를 시작으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주주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에 강지훈과 그의 가족을 향해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다. 강지훈은 자신을 올려다보는 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곁에 선 한서연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굳게 잡았다. 길고 길었던 악몽의 커튼이 마침내 내려가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무대에 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최민혁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간 그날 이후 대한민국 재계에는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쳤다. 태양그룹은 총수의 구속과 함께 비자금, 기술 탈취, 정관계 로비 등 온갖 비리가 터져나오며 끝을 모르는 나락으로 추락했다. 한때 진성그룹의 유일한 대항마로 불렸던 거대 기업은 불과 몇 주 만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반면 진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강지훈 회장은 비정한 재벌 총수라는 오명을 벗고 거대한 음모에 맞서 자신의 명예와 가족을 지켜낸 비운의 영웅으로 재평가받았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에게 쏟아졌지만 그는 이전처럼 언론 앞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모든 공식적인 업무를 김동연 비서와 전문 경영인들에게 위임한 채 조용히 모습을 감췄다. 그가 향한 곳은 헤리티지 하우스가 아니었다. 경기도 외곽, 십수년간 굳게 닫혀있던 낡은 저택. 그곳은 그의 아버지가 살아생전 가장 사랑했던 장소이자 그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본가였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봉인하듯 이곳의 문을 닫아 걸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했다. 낡고 슬픈 기억 위에 새롭고 따뜻한 기억을 덧씌워야 할 시간이었다. 여기가 앞으로 우리가 살 집이야? 저택의 문을 열며 지훈이 말했다. 그의 등 뒤에는 어색한 표정의 한서연과 호기심 가득한 눈의 새아이가 서 있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집은 삭막했지만 넓은 정원과 따스한 햇살이 드는 창은 아늑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가족으로서의 첫날들은 서툴고 어색했다. 지우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몰랐다. 그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최고급 장난감을 산더미처럼 사다 주거나 비서에게 아이들의 하루 일과표를 짜오라고 지시하는 등 모든 것을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갑자기 나타난 아빠라는 존재는 여전히 낯설고 어려웠다. 특히 첫째 하주는 엄마를 힘들게 했던 그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 못했다. 이 문제, 아빠가 가르쳐 줄까? 됐어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숙제를 하고 있는 하준에게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아이는 쌀쌀맞게 그를 밀어냈다. 지훈은 상처받은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씁쓸하게 돌아섰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의 마음도 복잡했다. 7년간의 원망이 모두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서툴게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의 모습은 연민을 자아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밤, 천둥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졌다. 한밤중에 막내 하민의 방에서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훈과 서연은 동시에 놀라 아이의 방으로 달려갔다. 하민은 천둥 소리에 놀라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엉엉 울고 있었다. 서연이 아이를 달래주려던 순간 지훈이 먼저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이를 안아 올리는 대신 커다란 몸을 웅크려 아이의 작은 침대 옆에 누웠다. 그리고는 아이의 귀를 막아주고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아빠가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든든했다. 그는 자신이 어릴 적 천둥 치는 밤이면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주셨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었다. 하민은 그의 품 안에서 점차 울음을 그치고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지우는 아이가 완전히 잠들 때까지 그 자세 그대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본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족의 온기를 그리워하며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그가 얼마나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그날 이후 집안의 풍경은 조금씩 바뀌어갔다. 하주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지훈이 책을 읽어줄 때면 슬그머니 옆에 와서 귀를 기울였다. 장난꾸러기 혜운이는 그의 목에 매달려 말타기 놀이를 해달라고 졸랐고, 지훈은 난생 처음으로 수트를 벗고 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와 놀아주었다. 서연은 다시 연구를 시작했다. 지훈은 저택의 별채를 그녀만을 위한 최첨단 연구실로 개조해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복수를 위한 도구가 아닌 자신의 꿈을 위해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연구에 지쳐 돌아오면 거실에서는 아이들과 서툴게 저녁을 준비하는 지훈의 모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 아침,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한 정원에서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며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다. 지훈은 따뜻한 코트를 입은 채 흐뭇한 미소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압도하던 냉철한 CEO의 얼굴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행복한 한 남자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서연이 그의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지난 10년, 내가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했소. 그런데 아니었어. 당신과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필요했던 아주 긴 준비 기간이었던 것 같아. 서연은 말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지훈은 깨달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도 아이들의 웃음소리 하나만큼의 행복을 주지는 못했다는 것을, 그의 진짜 유산은 차가운 빌딩 숲이 아니라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따뜻한 풍경이라는 것을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한 가족의 따뜻한 봄날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상처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가족의 찬란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